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감의 공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둑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바둑 참 오묘한 게임입니다. 저도 아주 좋아해요. 기원급수로 제가 4급 정도인데 인터넷 바둑에서는 아마 3단 정도 됩니다. 역시나 익명의 그늘의 기대는 우리 인터넷의 속성을 아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에서는 뭐든지 좀 과장되고 거품이 끼게 되죠. 바둑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심오한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인류가 만든 그 많은 아날로그 게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인 능력을 요구합니다. 마인드 스포츠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 바둑인들이 올림픽 종목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했었는데 한중일과 대만 정도 이 동아시아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로 아직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두뇌 개발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바둑이 대중화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 고도한 판단력과 아주 어려운 두뇌 회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극복하는 순간부터 인간이 만든 게임 중에 가장 심오하다는 이 바둑을 즐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체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프로 선수를 꿈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둑을 배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큰아이와 둘째아이에게 바둑을 가르쳤었거든요. 교육적인 부분 이외에도 이 바둑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 생활에 바둑의 용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바둑이라는 영역에서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바둑 이야기 카테고리에서 해보려 합니다. 바둑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면 역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출현입니다. 알파고 아시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또 우리 바둑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바둑이 가지고 있는 이 바둑이라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성에 기인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수학에서 사용하는 느낌표 기호 기억나시나요? 느낌표를 기호로 사용하면서 팩토리얼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숫자 앞에 기호를 붙이면 느낌표, 그 숫자부터 아래로 1까지의 그 모든 숫자, 물론 정수입니다. 이걸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팩토리얼이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의미죠. 100팩토리얼이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100부터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이렇게 해서 1까지 곱해지는 그런 숫자거든요. 바둑판에는 총 361개의 교차점이 있습니다. 이 교차점에 흑과 백이 교대로 한 번씩 두어가는 게임입니다. 바둑이라는 게임이. 그래서 만약 끝까지 둔다면 이론상으로는 361 팩토리얼이라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패라는 개념이 있어서 사실은 그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이 361 팩토리얼이라는 숫자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저희 지구를 포함해서 우리 이 큰 우주의 모든 별들의 원자 숫자를 다 합쳐도 이 숫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전 인류가 이 우주의 나이인 몇백억 년 동안 바둑을 두어도 그 내용이 동일한 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숫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나 큰 경우의 수를 갖는 게임을 인간이 어떻게 마무리하고 승부를 겨룰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 산술적인 계산을 떠나서 인간의 감, 느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착수의 감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1 팩토리얼이라는 숫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계산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 감각적인 느낌이 아주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각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고수가 된다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 바둑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2016년 3월에 이 구글의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 챔피언인 이세돌을 이겨서 이 바둑계에 아주 큰 혼란이 온 거예요. 당시에 저는 제 공장에 아주 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낮에 벌어지고 있는 그 게임을 실시간으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막 기보 찾아보고 저도 막 깜짝 놀랐었거든요. 계산의 영역으로는 안 되는 걸 드디어 컴퓨터가, 기계가 해내는구나, 인간의 감각을 따라잡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바둑계에는 정말 큰 혼란이 왔습니다. 프로 기사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지켜나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바둑을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포함된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우려와는 다르게 바둑은 여전히 융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넘어서는 뭔가 그 인간적인 게임으로 다시 인식되어진 거예요. 우려와는 다르게 바둑은 여전히 융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넘어서는 뭔가 그 인간적인 게임으로 다시 인식되어진 거예요. 오히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인간 기사들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세돌과 대국을 벌였던 그 알파고를 지금 몇몇 프로 기사가 이길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인공지능은 그 이후에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은 인류 기사에게 서너 점 이상의 핸디를 주고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또 더 발전된 거예요. 알파고 이후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발전은 대단히 극적입니다. 이세돌과 대국을 벌였던 알파고 리라고 불리우는 이 초기의 인공지능은 딥러닝이라는 방식으로 연산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벡터와 행렬 계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방식인데 데이터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좀 어렵긴 하죠. 알파고가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둔 바둑 기보 수만 개를 입력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패턴으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의 수를 둘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리, 이거보다 더욱 강한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그거보다 더 강한 알파고 제로라고 불리는 버전이 있는데 이 알파고 제로라는 버전은 기보 등의 데이터 없이 단지 바둑에 몇 개 안 되는 룰만을 입력하고 이 승부에서 이기려면 최선의 수는 어떤 것인가 이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알파고 마스터와 이 알파고 제로가 대국을 했는데 처음에는 알파고 제로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수를 두면서 계속 진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덧 스스로 학습을 하고 이 알파고 마스터를 이기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현격한 차이로 알파고 마스터에게 서너 점의 핸디를 줘도 이길 만큼 실력이 향상된 겁니다. 이 알파고 제로와 인간기사와의 대국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바둑에서 핸디를 가지고 둔다는 건 이 프로기사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정정당당한 대국이 아니거든요. 이미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물론 컴퓨터 수십 대를 연결해서 연산 능력을 무지막지하게 키운 건 사실이지만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바둑이라는 게임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왜 그 많은 게임 중에 바둑을 선택했을까요? 왜 바둑이라는 게임에 수많은 시간과 인력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연구를 했을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구글은 왜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인간을 넘어서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미지, 음성, 자연어의 처리가 가능한 범용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언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구어를 통역하고 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하는 지금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독어, 프랑스어 등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말을 극복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아직 인간 구어체를 다 번역하지 못합니다. 한 80-90% 정도는 흉내를 낸다고 해도 나머지 1-20%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내서 100% 인간의 구어체를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목표인 겁니다.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해서 10%가 아니라 단 1%만 달리 말해진다 그래도 그 의미에서 아주 큰 변화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어와 같은 분류의 언어에서 쓰이는 용언의 변화나 말의 축약이나 새로운 형태의 어법 등을 기존의 인공지능으로는 완전히 해석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구글이 원하는 최종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언어의 완벽한 해석과 사용입니다. 어떤 언어든 번역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계획이고 목표인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고 적극적인 발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봐도 이 구글의 이러한 목표 설정은 참 엄청난 겁니다. 구글이 개발하려는 이 인공지능이 성공한다면 이건 정말 가히 혁명적인 거예요. 전 세계인이 지금 아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조그만 이어폰만 끼고 있으면 아무런 지장 없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나라 말을 하면 상대방의 이어폰으로 실시간으로 그 언어가 번역이 돼서 듣는 사람의 언어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바벨탑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전으로 그들의 말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징벌을 파기하게 되는 겁니다. 전 이 생각만 하면 아주 흥분하게 되는데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둑이라는 가장 심오한 추상 전략 게임이 있습니다. 구글이 갑자기 바둑 프로그램에 올인을 합니다. 그 상대인 인간 기사로 대한민국의 이세돌을 지정합니다. 총 5번의 대국에서 극적인 묘수로 단 한 판을 인간 기사가 이깁니다. 그 인공지능이 더욱더 강화돼서 인간과의 격차를 더 벌립니다. 그리고 구글은 더 이상 바둑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알파고가 은퇴를 해버린 거예요. 구글은 알파고의 모든 연구원과 장비를 인공지능의 개발에 투입합니다. 여기까지가 구글과 바둑과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욱 극적이에요. 구글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바둑이라는 게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고급 인력과 자본과 시간을 이렇게 투자한다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와 다르게 뭔가 빠져 있습니다. 바둑의 발전을 위해서라던가 그 게임의 정복, 이 정도로는 설득력이 없죠. 더구나 동아시아 몇 개국에서만 성행하는 게임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언어를 정복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해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대단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바이블, 즉 성서에는 인간이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수 있게 쌓아 올리던 바벨탑을 보고 야훼가 인간의 오만함을 벌주려고 그들을 각지에 흩어지게 하고 여러 말을 뒤섞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말만 사용하면 인간들이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래해서 바벨이라는 말이 혼돈과 어지러움을 뜻하게 된 거죠. 신학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다시 한 가족으로 모이게 된 걸 바벨탑으로 인해서 여러 언어를 사용하게 된 이들이 하나의 언어를 다 같이 사용하고 알아듣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구글이 알파고를 시작으로 해서 만들고자 하는 인공지능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아주 동일하게 간단한 장비로 언어를 통역하고 번역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서의 이야기 비유하자면 다양한 언어를 가지게 된 것이 문명의 발전에 방해가 됐는데, 이 구글이라는 글로벌 회사가 그 봉인을 풀려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에스페란토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자고 폴란드 사람인 자메노프 박사가 만들어낸 인공어입니다. 물론 라틴어 계열의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는 서구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이 훨씬 더 우수하거든요. 에스페란토는 기본적으로 발음기호처럼 발음합니다.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에서 볼 수 있는 그 많은 변형된 발음들 있잖아요. 그걸 유럽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걸 방증이에요. 자메노프 박사가 우리 한글을 제대로 알았다면 에스페란토어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보다 우리 세종대왕님이 훨씬 더 천재고 한글을 그대로 공용어로 사용해도 되니까요. 이 자메노프 박사의 에스페란토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탑에 도전한 사나이입니다. 구글이 새로운 바벨탑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금기의 영역을 건드릴 때 바벨탑이라는 단어를 인용하기도 하는데 구글이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바벨탑을 지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시작을 바둑이라는 게임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이 바둑이라는 게임이 만들어진 배경, 도끼자루도 썩게 한다는 그 전설, 또 이 바둑이라는 게임이 가진 그 방대한 변화와 오묘함, 그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보려고 했던 그 신의 한 수, 또 이 가문의 영광과 업적을 위해서 장렬히 전사하는 마음으로 대국에 임했던 그 과거의 가문 대결, 이 모든 것들이 바벨탑에 도전하는 이 구글의 노력과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지만 이 정도의 배경과 스토리를 가진 게임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해드리는 얘기를 잘 이해하신다면 심지어 바둑을 못 두는 분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구글이 이렇게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 노력했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구어체의 번역이 가능할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이 바둑이라는 게임을 정복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바둑을 극복해야 하는지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이벤트로 우리 그 인간 프로기사와의 대국을 진행하면서 이 구글이 지명한 사람이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의 이세돌이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둑이 만들어진 나라는 중국입니다. 바둑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수백 년간 갈고 닦으면서 현대 바둑의 틀을 갖추고 전 세계에 보급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 두 나라에 걸출한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구글은 왜 우리나라의 기사를 선택했을까요? 이건 현대 바둑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글의 이세돌 선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